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7월부터는 방역과 일상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살 미만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외 백신 접종자가 입국할 때 2주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미주 지역 재외공간 등을 중심으로 현지 동포들의 한국 방문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서부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부분 풀고 경제 활동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쇼핑 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 제한도 풀렸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 인상 시기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은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백신 물질을 인간 세포로 운반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잘 이용하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위클리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췌장암과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진메디신 윤채옥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방역과 일상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7월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방안을 이번 주 일요일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새 개편안이 일상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반기 백신 1차 접종 목표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1차 접종만으로도 고령층 확진자가 급격히 주는 등 예방 효과를 눈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한 결과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도내 12개 지역에서 지난 4월 26일부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기존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확진자 수가 0.3명에서 0.3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입 이전과 비교해 소비 증가율은 경북이 7.8%였고 전남은 가맹점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액이 각각 2.9%,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됨에 따라 미주 지역 재외공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주재 공관과 한인사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현지 동포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미국 등에서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이 직계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을 경우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방안이 나온 다음 날부터 미주 각 공관에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고 LA와 뉴욕 총영사관은 격리 면제 업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것은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련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한국의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정책에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사가 만든 백신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며 백신의 상호 인정을 위해서도 좋은 진전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걸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내 첫 사례 이후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한 30대 초반 남성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접종 후 9일 만인 지난 5일
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혈소판 감소와 뇌 영상 검사에서 혈전과 출혈을 확인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추산 자료를 공개하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맘 편히 장사하고픈 모임 등은 16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코로나19 손실 추산 자료와 보상 지원 규모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반인 접종이 이루어지는 하반기부터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우선 접종한다면 민생경제 회복을 더욱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13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시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의 경우 복지관 휴관이 장기화하면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우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17일에 발표하는 정부의 하반기 접종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열렸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오는 24일, 18일간의 일정으로 다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인데 올해는 비대면 할인 행사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렸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한 동행세일 행사가 확정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18일 동안 열리는데 이번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TV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티커머스, 배달 앱 등 다양한 비대면 유통 플랫폼이 폭넓게 참여하여 최대 50%까지 가격을 할인하는 판촉 행사를 추진합니다. 가장 판매가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 7개 TV 홈쇼핑에서는 400여 개가 넘는 상품을 특별 조건으로 판매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온라인몰에서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품목을 값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총 16개 지역 온라인몰과 지역 행사를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준비를 했다는 점이 있고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면세점 등 일반 대면 매장에서도 다양한 할인 행사가 펼쳐집니다. 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맞춰 사전에 방역 지침이 제공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할인 혜택이 10%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동행세일 기간에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은 4.6% 늘었고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행세일과 관련한 할인 품목과 할인율 등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항공료 가격이 오르면서 국제선 항공권을 붙는 유류 할증료가 2개월 연속 상승합니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3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으로 4,800원에서 많게는 36,0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지난달 1단계였지만 이번 달에는 2단계로 올랐고 한 달 만에 다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국내선 유류 할증료도 올라 다음 달에는 3,300원이 붙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 제품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서울 동대문구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홍삼 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10억 원어치를 캄보디아에 수출했으며 충남 보령시의 유기농 쌀과자 업체는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 표시했습니다. 또 홍삼 제품에 홍삼 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거짓 광고하거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 도안을 무단 표시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을 압류 폐기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 불렀더니 자신들이 만든 악성 코드를 몰래 설치한 수리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놓고선 해킹을 당했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복구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문서와 이미지 파일의 형식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파일을 아무리 클릭해도 열리지 않고 특정 메일 주소로 연락하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파일을 못 쓰게 만든 뒤 복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겁니다. 저희 PC를 볼 수 있어요, 직접.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랜섬웨어를 유포한 이들은 다름 아닌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기사들. 50명 넘는 기사가 속한 유명 컴퓨터 수리업체의 본사입니다. 업체 소속 기사 9명은 데이터 복구나 수리를 위해 인터넷으로 이 업체를 찾은 손님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출장 수리를 나간 업체들을 상대로 원격 침입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랜섬웨어에 감염시킨 뒤 해커의 소행이라고 속여 4개 업체에서 3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또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복구를 의뢰한 업체 21곳에 대해선 추가 감염시켜 더 많은 수리비를 받는 수법 등으로 3억 3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수리기사 업체까지도 제가 찾아가 봤었는데 사무실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저를. 해커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데 사무실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볼 수도 없고. 수리기사들은 전국에 지사를 둔 유명 업체 소속이었기에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경찰분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수리해 줬던 업체가 유포를 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배신감이 좀 많이 큽니다. 업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피해 관련해서 다른 지점에서 나가시라니까 이런 일 나가시라고요. 없도록 하겠다. 나가시라고요. 맞는지라도 경찰서에서 알아서 조사하겠죠. 잘못한 적 있으면. 네. 경찰은 랜섬웨어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컴퓨터 수리기사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복구비를 부풀린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추가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검거된 사건은 이번 주 내로 송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람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랜섬웨어 몸값을 내다보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초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전시회 오프라인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CES는 가전과 반도체, 자동차 회사 등이 대거 참가하는 전시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전시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습니다. 내년 전시회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와 가전제품,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국민 1,3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정부 계획이 예상보다 보름가량 앞서 달성되면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확대 등이 담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효과가 끝나고 다시 나흘 만에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 경향성을 보면 평일 기준으로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던 시기와 비교를 하면 물론 향후 1, 2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소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완화는 아니지만 이런 안정화된 경향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국내 백신 접종 비율이 1차 접종 기준으로 25%를 넘어섰고 여기에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고 적용될 예정인데 주요 요지는 사적 모임 인원도 6인까지 확대될 예정이고
다양한 시설에 대한 영업 시간도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예. 특히 그동안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맞물리게 되면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추세는 안정권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확진세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백신 접종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고령층 확진자 발생률과 치명률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접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최근 상황을 보면 75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발생 비율이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물론 지난 12월과 현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확산 양상이나 방역 조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단순 비교를 하자면 당시 지난해 12월에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의 그러니까 75세 이상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비율이 점차 발생 비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2.3명 정도의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백신 접종 효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수치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접종 목표로 제시한 1,300만 명 1차 접종이 예상보다 보름가량 앞서 달성됐습니다. 이 추세라면 9월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 완료, 그리고 11월 집단 면역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백신 수급만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3분기 인구 70% 백신 접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백신 수급 상황도 일단 미국 등 백신 수요가 그동안 많았던 국가들에서 어느 정도 접종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계획된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수급 문제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난히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집단 면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단 면역의 기준을 인구 70%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 집단 면역 즉 인구 70%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인구 몇 %가 접종을 받았느냐라는 부분보다는 물론 이 부분도 중요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한 번씩은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는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나 대상자가 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단 면역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대처하는지가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는 20일에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진자 발생 수를 보면 위험은 여전한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일단 백신 수급이 계획대로 또는 계획된 시점보다 앞당겨진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그러니까 수개월 내에 전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받으실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신 분도 계실 거는 보고는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받으실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등 큰 폭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파 확산 요인이 될 수 있는 방역 조치는 큰 폭으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성급한 결정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방역 조치 완화보다는 백신 수급을 보다 앞당겨서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을 보다 앞당기는 이런 방역 조치 추진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지난 4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적용했을 때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된 지역, 특히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험 적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또는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향후 9월부터는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초중고에 대한 전면 등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갑자기 적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들을 선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전국에 적용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국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되죠. 그래서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의 한국 방문 계획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해외에서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감염 사례, 즉 우리가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상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 일부 연구 결과에서 임상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이면 체내 바이러스 양이 적고 그만큼 전파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확실히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이긴 합니다만 과거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파 감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입국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는 아직 국내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행돼도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해외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동서부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대폭 풀고 경제 활동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15일 화요일부터 코로나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주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내리며 봉쇄 조치에 나선 지 약 15개월 만입니다. 수용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 등의 방역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과 병원, 학교, 보육과 교정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4천만 명 가운데 47%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59%는 최소 한 번 이상 맞았습니다. 성인 중에는 72%가 한 차례 이상 접종했습니다. Finally, we are here, June 15th, to turn the page, to move beyond capacity limits, to move beyond these color coding, move beyond social distancing and physical distancing. 성인들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른 뉴욕주도 같은 날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쇼핑 시설과 식당, 극장 등은 물론이고 건설과 농업, 어업 현장에 적용됐던 제한 조치도 풀렸습니다. So all the state mandated restrictions are lifted on commercial, social settings, sports and recreation, construction, manufacturing, retail, buildings, all across the board. We can get back to living and businesses can open. 축하를 위한 불꽃놀이가 맨해튼의 뉴욕항 등 뉴욕주 10곳에서 곧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성인 백신 접종률이 70%에 육박하자 가장 먼저 지난 11일
경제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그동안 관심 변이로 분류해온 인도발 변이를 우려 변이로 격상시켰습니다. CDC는 인도 변이의 전염성이 더 높고 백신 접종 후 혈청으로 인한 중화 효과가 감소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환자의 10.3%가 인도 변이 감염자로 집계됐는데 그 비율이 최근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는 등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상 신호가 빨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준의 이번 회의는 돈줄을 죄는 효과가 있는 자산 매입 축소를 언제부터 논의할지가 관심입니다. 블룸버그가 월가 이코노미스트 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33%가 9월과 12월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으로 자산 매입 축소를 서두를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nd the Fed will most likely stick to its current intent and being patient and waiting to hike policy rates until the employment record really starts to heal. 이런 가운데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일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이어 5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통계를 작성한 201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6.6%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연준의 다른 신호를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현금 보유를 5천억 달러까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영자인 폴 튜터 존스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도 고물가 위험을 무시할 경우 인플레이션 관련 거래에 강하게 투자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 시점 전망은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통해 이뤄집니다. 지난 3월 회의에서는 내년이 소수, 내후년이 다수였는데 이번에 전망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었지만 델타 변이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하루 7천 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7,673명으로 7일 연속으로 7천 명을 넘겼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2차 접종 완료자가 약 3,021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57.4%에 달하며 1차 접종은 성인 인구의 79.4%가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봉쇄를 4주 연장하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백신 접종 연령은 23세까지 내려갔고 이번 주말이면 18세 이상도 모두 예약할 수 있다고 영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던 크루즈선 여행이 점차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관광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최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중해에 맞닿은 스페인 최고의 해변 휴양 도시 말라가에 밤늦게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금지됐던 스페인 본토의 크루즈선 정박이 1년 3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아침을 맞는 여행객들의 표정이 여유롭습니다. 항구에 내려 하루 여행 일정에 들어갑니다. 버스를 탈 때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세정은 필수입니다. 그래도 도심 여행에 나선 여행객들의 표정에선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동상과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스페인 여행의 추억도 만들어 갑니다. 관광업계로서는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because of the COVID, as everybody knows. But I think everything is going to go on very easy because we have a very good organization and everybody is working very hard to do so. 스페인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외국인 관광 수입이 80%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반갑기만 합니다. Todavía no estamos a nivel de 2019, pero indudablemente es un impulso económico. Esto va a ayudar mucho a la reactivación de la ciudad porque pensemos que estos miles de pasajeros que vienen son una inyección económica importante. 크루즈 여행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1년 넘게 중단됐던 크루즈 여행이 오는 8월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승객들은 백신 접종자로 제한되고 임의로 해변을 돌아다니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크루즈 여행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프랑스가 현지 시간 15일부터 12살부터 17살까지의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2살부터 17살까지 청소년 50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센터에서 유럽의약품청이 청소년용으로 승인한 화이자 백신만 접종받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을 맞을 때 부모 중 한 사람과 동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성인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3,047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도 성인 인구의 27.4%에 이릅니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인도 보건부 산하 예방주사 부작용 관리위원회는 15일 보고서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8살 남성 1명이 지난 3월 8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 의심 사례 31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이 남성을 포함한 3건이 백신 접종과 직접 연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 그리고 현지에서 개발된 코백신 등 3개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며 대다수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해온 전문가들이 도쿄올림픽 기간 다시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후생 노동성에 자문해온 전문가들이 회의를 열어 전염력이 강한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적다고 해도 다음 달 도쿄올림픽 기간 중 긴급사태 선언이 다시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와 교토대 등 연구팀은 올림픽에 관객을 입장시킬 경우는 무관객으로 치를 때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누적 10,000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이 확산했던 지역에서는 감염자 수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동이 늘면서 감소 속도가 둔화하는 지역도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상반기 백신 1차 접종 목표인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인도형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대규모 임상 3상에서 90%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예, 백신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 끝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이러스 전달체 기술을 이용한 항암 치료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코로나19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백신 물질을 인간 세포로 운반하는데요. 같은 원리로 바이러스를 잘 이용하면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항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췌장암과 폐암 등 고형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진 메디신 윤채옥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 메디신, 어떤 뜻으로 지은 이름인가요? 네, 저희가 2014년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될지. 네. 저희 회사는 항암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원했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진 메디신, 유전자를 이용한 의약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진 메디신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또 다른 이유는 진하면 진실할 때 진, 뭐 참진으로서의 참진, 뜻, 네. 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팩트 베이스드의 진실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함께 담아서 이름을 진 메디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진이라는 한 글자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자, 진 메디신은 항암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정확하게 네.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그러면 최근에 코비드-19 때문에 더 많이 일반인들이 겁을 내죠. 감염에 의한 그런 질병 때문에. 하지만 바이러스는 우리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들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유해한 바이러스는 전체 바이러스가 한 4만 종이 넘는데 0.1%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 그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이러스 증식에 활용되기 위해서 세포의 기능을 모두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감염된 세포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몸에 안전한, 인체에 안전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세포 내에서만 바이러스의 증식을 유도하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가 있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비슷한 개념의 항암 바이러스가 미국을 비롯해서 이미 상용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근데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암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이게 죽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암세포한테 어떻게 얘를 보낼 것이냐. 네. 또 어떻게 정상세포는 안 건드리고 암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죽일 것이냐, 세포를. 네.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저희가 아주 오랜 동안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아주 특이적으로 암세포 내에서만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그 유전공학적인 제네릭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특이적인 그런 바이러스를 개발을 하면 그만큼 안전성도 올라가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바이러스가 어떤 눈이 있어서 암세포만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물질, 저희 같은 경우는 나노 물질을 활용해서 바이러스의 지능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그 인지를 통해서 암세포 내로만 감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테크놀로지도 저희는 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플랫폼으로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아데노 바이러스 관련해서 최근에 네. 그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네. 같은 경우에 이 부작용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아데노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그 항체가 형성이 돼서 네. 이 항암 아데노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계신데 네. 이런 좀 우려는 혹시 없는 건가요?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원숭이에서 나온 원숭이 세포를 감염시키는 아데노 바이러스고 얀센 코로나 백신은 아데노 바이러스 타입 26, 그러니까 26 바이러스입니다. 비교적 저희처럼 그런 유전자 치료에 활용하는 바이러스가 아닌 그런 바이러스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희귀 내 그 혈전 그런 부작용이 좀 보고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로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타입 2, 타입 5라고 해서 A형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 저희도 이미 임상 시험에서 환자들한테 저희 그 항암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투여했을 때 그런 그 어떤 부작용은 보고가 되지 않았고 보지들 못했고 저희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임상시험이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는데 타입 2와 타입 5인 경우에는 그러한 그 부작용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네. 자, 지금 그 항암 아데노 바이러스 진 메디신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존하는 항암 바이러스와 비교해서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항암 바이러스라는 거는 바이러스 증식에 의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고 또 아주 큰 장점은 그 암세포 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치료제는 넣어준 양만큼만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이런 바이러스 같은 증식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투여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암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현존하는 항암 바이러스는 여전히 여러 가지 그런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암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좀 정상세포에서도 증식이 이루어져서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암세포 내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증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치료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하나는 암 조직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암세포로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는 이 암세포들을 서로 이렇게 붙여주는 세포 외기질이라는 콜라겐 같은 그 성분들인데요. 굉장히 딱딱한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해서 껍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껍질도 있고 그 세포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혀서 실제 하나의 그 암세포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옆에 세포를 건너뛰어서 또 증식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건너뛰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잘 퍼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저희는 거의 다 대부분 극복할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을 개발했다는 게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극복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저희는 항암 바이러스를 20년 넘는 동안에 한 우물만 파듯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항암 바이러스의 여러 한계를 철저하게 잘 분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극복하는 기술을 여러 층층이 쌓아서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 그 회사의 하나의 차별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효과는 더 높고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군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저희는 4가지의 파이프라인을 현재 아주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GM10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벌써 임상 1상을 끝냈고 그 임상 시험을 통해서 독성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상당히 안전할 뿐 아니라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라고 해서 암 치료 효율을 나타내는 건데 그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도 약 4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1상은 독성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임상 시험이지만 치료 효과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임상 2상을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있고 그 임상 디자인은 상당히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에 그 2022년 중반에 임상 2상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은 GM103라고 해서 현재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 항암제의 일종입니다. 굉장히 그 항암 면역 반응을 특이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현재 임상 실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내년 그 2022년 3월 정도의 임상 1상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항암제 치료였던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뭐 기존의 케모세라피랑 면역 항암제를 이렇게 병용 치료한다든지 이런 병용 요법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침 메디슨에 또 어떤 그런 전략이 있나요? 이 병용 치료 관련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암은 워낙에 어려운 질병입니다.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치료제를 함께 컴바인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환자들한테 투여되는 게 면역 감문 억제제라는 그런 면역 치료제입니다. 근데 면역 감문 억제제는
암 조직 내에 T셀이라든지 이런 면역세포들이 있어야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암 환자들은 면역이 저하가 돼 있기 때문에 암 조직에 충분한 면역세포들이 없어서 그렇게 비싼 그런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여를 한다더라도 암 조직 내에 면역세포가 없어서 전혀 그 작용을 못 하거든요. 치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면역관문 억제제는 치료 효과가 한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양 조직에 면역세포가 거의 없는 차가운 튜머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걸 콜드 튜머라고 하는데 종양 조직이 이렇게 차갑게 돼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암 바이러스는 매우 강하게 항암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양 조직 내에 다양한 그런 면역 세포들을 들어가게 하게 돼서 이렇게 차가운 튜머를 핫튜머, 뜨거운 그런 종양 조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인프레임 시킨다, 불을 지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차가운 종양 조직을 이렇게 불을 질려서 뜨거운 종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충분한 면역 세포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항암 바이러스와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함께 쓸 때는 그냥 그 애디티브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상승적인 그런 시너지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전략으로 임상시험에서는 면역관문 억제제와 함께 치료를 해서 좀 더 치료 효과를 높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암의 특성과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 기술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이해가 잘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난 2014년에 회사를 설립하시고 또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 느끼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조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습니다. 딱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개발하느냐 또 가장 좋은 치료과를 나타내는 거냐. 그래서 the first or the bes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빠르게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바이오 기술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지만 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해외에서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개발이 돼서 상품화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약 개발은 워낙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다 아시다시피 늦게 시작을 하면 그만큼 늦게 그 신약을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그 한국의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좀 무한한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둬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의약품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의약품에 비해서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그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술, 즉 CMC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도 많은 뒷받침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신뢰와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진메디신의 기술이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좀 획기적이고 좀 혁신적인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메디신의 윤채욱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 과학기술과 ICT 경쟁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취임 이후 처음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과학과 정보통신 주무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나사 협력 성과는 우주 산업에 새 길을 열고 우주 강국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로 항암제를 투여하던 말기 폐암 환자도 수술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안병원 연구팀은 말기 폐암 환자 44명에게 항암제 투여와 폐수술을 함께 시행한 결과 2년 뒤 병이 진행되지 않는 비율이 70%로 항암제만을 투여한 그룹의 10%에서 30%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말기 폐암 환자의 경우 암세포가 이미 많이 퍼져 수술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 수술보다 항암제 등을 활용한 치료가 권고돼 왔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다 끊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대 연구팀은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다 끊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부전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24%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다 끊은 그룹은 다른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14% 높았다며 스타틴 복용 중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연구 성과를 융합해 실용화를 추진하는 브릿지 융합연구 개발 사업에 2021년도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등 3개 부문에서 9개 과제를 선정하고 3년 6개월 동안 총 28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9개 연구단은 원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성과 고도화 멘토링, 연구자와 수요자 교류회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출입국 시 방역수칙 완화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도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해외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